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돈가스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종로 3가역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깨워 함께 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은 무슨 반찬 만들까?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는 항상 제일 좋은 재료를 고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 돈가스용 고기는 직접 손질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집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고기를 두드리면서 웃곤 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게 먹겠다. 그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장을 보고 식당 준비를 하고 밤이면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우리를 보고 늘 부러워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인고 부부시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아했습니다. 우리 식당의 특별한 점은 모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가스 하나 제대로 튀기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돈가스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든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손님들은 이 소스 맛을 잊지 못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소스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우리 가게의 자랑이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소스를 만들고 가게를 청소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문을 닫고 나면 근처 종로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 그의 말에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식당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단골 손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주변 회사원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남편은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둘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여보, 3번 테이블 돈가스 나왔어. 알았어. 금방 가져갈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랑 참 잘 살아요. 그러게요. 이런 게 진정한 부부 사이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다음 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식재료를 들어주고 저는 꼼꼼하게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여보,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지? 남편은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저를 위해 늘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늘 먼저 기다리고 있는 남편. 장사가 잘 될 때면 환하게 웃는 모습. 힘들 때면 서로 위로하며 보낸 시간들.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은 제일 먼저 제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그 말 한마디면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식당이 바빠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곧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함께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늘 그렇듯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인 김 과장님이 배달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돈가스 10인분 배달 부탁드려요.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튀긴 돈가스를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 거야.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배달을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님들이 계셨지만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음주운전자가 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깨진 돈가스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병원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심한 뇌 손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방금 전까지 웃으며 배달 나간다고 했는데,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장사해야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제 남편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종로성당 근처였습니다. 남편의 형제들과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간 남편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기만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손님들에게도 참 좋은 분이었나 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항상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삼척 바다에 뿌려줘. 거기 바다가 참 예쁘더라.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골함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장보던 시장, 함께 웃던 가게.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척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육고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하얀 재가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남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텅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운동화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배달 나가면서 신은 운동화였습니다.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도 문을 닫은 채 며칠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음식도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남편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났는데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이렇게 혼자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이면 늘 함께 가던 시장도 혼자 가야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항상 남편이 사주던 따뜻한 호빵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호빵 파시는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채소 가게 아저씨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들었어요. 힘내세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방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양배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홀의 테이블들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을 보니 남편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단골 손님이신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박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식사는 하셔야죠. 아저씨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따뜻한 죽 한 숟가락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밥 먹는 걸 늘 챙겼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손님들이 남편을 찾을 텐데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 파묻혀 울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셨습니다.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모두들 조심스레 말을 건네셨습니다. 혼자서 주방일과 홀서빙을 하려니 버거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돈가스를 태우기도 하고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일을 하면 잠시나마 생각이 멈췄습니다. 손님들도 제 사정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말도 속옷도 작업복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그의 옷을 꺼내 안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옷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 정리하면 정말 남편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비 오는 날이면 꼭 우산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혼자 우산을 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다른 부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그리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움은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삼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바다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삼척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려다 울컥했습니다. 늘 남편이 김밥을 싸주곤 했었는데 삼척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였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재를 뿌렸던 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갑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지갑 속에 늘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해서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머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도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지갑에는 남편과의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바닷가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찾아보았습니다. 모래사장을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무릎이 까져도 계속 찾았습니다. 제발 있어야 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주었을까 싶어 주변 가게들도 다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지갑 못 보셨나요? 하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들렀습니다.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주워오면 연락 주세요. 지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카드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달랐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나갔습니다. 어제 걸었던 길을 또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져보았습니다. 길가의 풀숲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식당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보던 그 사진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같은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잃어버리다니.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잘 간직했어야 했는데. 더 소중히 다뤘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 사진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지갑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채 다시 삼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닷가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4구역으로 나누어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바닷가 주변의 모래사장과 산책로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모래사장의 돌틈 사이와 벤치 밑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산책로 옆에 풀숲도 하나하나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닷가 근처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들어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검은색 가죽 지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하게 찾아보겠다고 약속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터미널 주변의 골목길과 상점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골목길 구석구석을 살피고 쓰레기통까지 뒤져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지갑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서에도 매일 들러서 혹시 누가 습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동네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찾아주시는 분께 살해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갑을 찾으려는 제 모습이 남들 눈에는 너무 필사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나가 찾아다녔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찾았습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남편의 마지막 사진을 잃어버린 아픔이 더 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남편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지갑 좀 찾게 해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갑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해야 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자꾸 지갑 생각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지갑이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새로 만든 지갑에는 남편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갑을 열어 남편 사진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행복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이 너무 상한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삼척으로 내려가 지갑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터미널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늘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좋아했었는데 문득 지갑 속 사진이 떠올라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도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양배추를 썰어 돈가스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경계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분 맞으신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삼척 바닷가 근처에서 지갑을 주웠다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에 신분증이랑 사진이 들어있는 거 맞으시죠? 떨리는 목소리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에 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으러 가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낯익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그대로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1시간 후에 출발하는 버스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삼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갑 안에 남편 사진은 무사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물에 젖지는 않았을까? 구겨지거나 찢어지지는 않았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 바닷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나 남았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사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워져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더욱 뛰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수덕이를 데리고 에버랜드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가는 첫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수덕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치마를 꼭 붙잡고 좋아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난 후에는 자동차도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수덕이는 케첩을 잔뜩 묻히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입가에 케첩을 잔뜩 묻힌 채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후가 되자 놀이기구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회전목마를 한 번 더 타겠다고 조르는 수덕이를 달랬습니다. 그때 옆에서 풍선 파는 아저씨가 지나갔습니다. 수덕이가 풍선을 가리키며 사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아이의 손을 놓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찰나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시 일어나 수덕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리저리 아이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원 구석구석을 다 찾아봤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놀이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수덕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놀이공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도 매일 들락거렸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덕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난감도 옷가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아이의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수덕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의 손을 놓친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수덕이의 생일이 올 때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무뎌졌을 뿐입니다. 수덕이는 이제 34살이 되었을 텐데 밥은 잘 먹고 살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리에서 수덕이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 자꾸 눈이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덕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울해할 때마다 데리고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수덕이는 잘 살고 있을 거야. 분명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아픔을 견뎌왔습니다. 수덕이를 잃은 슬픔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덕이의 어린 모습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단지 웃으며 엄마하고 부르던 목소리만이 선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삼척 바닷가에서 남편이 잠든 이 바다 앞에서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곳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걸어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키도 체격도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지갑 주인 되시나요? 목소리마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손을 떨며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매는 제 눈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편과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이 젖지 않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눈매. 남편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수덕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놀라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덕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혹시 에버랜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수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덕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맞으신가요?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수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모자는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이 바다 앞에서 매일 찾아다녔는데 매일.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덕이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수덕아, 미안해.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만남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수덕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바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수덕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수덕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덕이는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커피에 설탕 타시나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어릴 적 기억이 나요. 항상 커피에 설탕 2스푼을 타시던.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토록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수덕이는 지갑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아저씨가 아버지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갑을 주었을 때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덕이의 말처럼 사진 속 남편과 지금의 수덕이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덕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의 첫 기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헤매다 지쳐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 낯선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아원 대문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분명 엄마 아빠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덕아, 엄마가 많이 찾아다녔어. 왜 너를 찾지 못했을까? 왜 고아원을 가볼 생각을 못했을까? 수덕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말 모자지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덕이가 먼저 DNA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함께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처에서 검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어머니라고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수덕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덕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식당 일은 좀 쉬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일상적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닐까? 혹시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수덕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까까머리를 하고 씩 웃고 있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 중학교 체육대회 때의 모습, 하나하나가 보물 같았습니다.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덕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손을 꼭 잡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침모자라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9%의 일치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덕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덕이도 저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매일 밤 그리워하던 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잠든 이 바다 앞에서. 남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덕이는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보시겠어요? 비록 작고 허름하지만 택시를 타고 삼척 외곽의 작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수덕이의 집은 20년 된 낡은 빌라에 반지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곳에 모시게 돼서. 수덕이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 수덕이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첫 대면임에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살배기 지연이는 낯선 할머니가 신기한 듯 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여기 할머니야. 인사드려야지. 지연이는 수줍은 듯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집 안은 작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덕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회사에 다녔는데 구조 조정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좀 힘들어요. 수덕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경이는 분식점에서 주방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지연이가 내 무릎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해봐.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덕이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대학도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항상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밤이 되자 수덕이 부부는 하룻밤 묵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좁아서 죄송하지만 작은 방에서 지연이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30년 전 수덕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새벽에 깨어보니 지연이가 내 팔베개를 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덕이는 나를 그들의 분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좀 초라하죠? 하지만 가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능숙한 솜씨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고 수덕이는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주방에서 둘이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수덕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서울로 가셔야 하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수덕이 부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렇게 시작된 며칠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수덕이네 가족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통화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미경이가 조심스레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장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손님이 뚝 끊겼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래 살았던 우리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도와야 할 것 같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집값이 오를 텐데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덕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처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삼척으로 내려가기 전날 우리 돈가스집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가게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 온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삼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수덕이네 근처에서 집을 알아보고 새로운 가게도 열 생각이었습니다. 버스가 삼척에 도착했을 때 수덕이 가족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덕이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서울집을 팔았어. 수덕이와 미경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이제 나도 너희 곁에서 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미경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장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덕이네 가게 근처에 적당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1층은 가게로 쓰고 2층은 살림집으로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될까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내 손을 꼭 잡는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이제라도 너희 곁에서 살고 싶어. 며칠 후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바다가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가구를 들이고 짐을 정리하는데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 많이 해야겠어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잘 살면 되는 거야. 2층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1층은 새로운 돈가스 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수덕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 열심히 해보자. 남편의 비법 레시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덕이는 내게 돈가스 만드는 법을 배웠고 미경이는 소스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가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식당은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도 점심시간에 고작 서너 테이블이 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덕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게는 다 이런 법이야.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때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양배추를 썰고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수덕이는 고기를 손질하고 빵가루를 입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고기는 결 반대로 두드려야 더 부드럽다고.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돈가스는 처음 먹어봐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시간엔 대기 손님도 생겼습니다. 어머, 여기 돈가스 맛있다더니 진짜네요. 소스가 특별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미경이는 홀서빙을 하면서도 틈틈이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양배추 더 썰어 놓을까요? 그래.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수덕이는 이제 혼자서도 완벽한 돈가스를 튀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연이는 가게 한편에서 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손님들은 귀여운 지연이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우리 가족의 사연을 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만에 아들을 찾으셨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수덕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주말이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닷가 근처여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 맛집이 있다고 해서요.
인터넷에서 보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장사가 잘 되자 수덕이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 허름한 옷들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연이의 장난감도 새로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아갔습니다. 미경이는 홀서빙의 달인이 되었고 수덕이는 완벽한 돈가스 장인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100명도 넘은 것 같아요. 소스도 3번이나 더 만들었어요. 피곤해도 우리의 대화는 늘 즐거웠습니다. 일요일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바닷가로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수덕이와 미경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덕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게 좋아. 너무 행복해. 식당은 점점 더 번창했고 우리 가족의 삶도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지연이도 좋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2층 집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덕이와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닷가를 거닐며 수덕이는 고아원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밤 울면서 엄마 아빠를 불렀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좋으셨어요. 특히 김 선생님은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죠. 수덕이는 고아원에서의 첫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잠들었는데 저만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오셔서 밤새 안아주셨대요. 어린 시절 수덕이를 돌봐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제가 가장 늦게 입학했어요. 부모님이 와서 등록해 주시길 기다렸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덕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정말 많이 찾아다니셨다면서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문에라도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보실까 해서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혼자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혹시나 부모님이 오실까 해서 기다렸어요. 대학 입학식 때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수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에서 미경이를 만났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든 것 같았거든요. 미경이는 수덕이의 사연을 듣고 더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경이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지연이는 수덕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연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껴져요. 나는 수덕이에게 그동안의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순간 놓쳐버렸어. 그 후로 매일 너를 찾아 헤맸단다. 너 또래 남자아이들만 보면 혹시나 하고. 남편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지켜주었는지도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수덕이의 생일이면 늘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붙였다는 이야기. 수덕이 방을 그대로 두고 몇 년을 보냈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수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요. 수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도 우리의 대화에 자주 함께했습니다. 어머님, 수덕이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어딘가 허전해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어린 수덕이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말이야. 블록 쌓기를 정말 좋아했어. 한 번은 블록으로 집을 만들었는데 지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새로운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하루는 지연이의 제잘거림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연이가 내 방문을 두드립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닌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 갑니다. 수덕이는 제가 골라주는 재료들을 바구니에 담고 미경이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어요? 미경이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너희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볼까?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네 가족들 참 보기 좋아요. 지연이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지네. 이제는 우리 가게가 이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가득 차고 저녁에도 테이블이 거의 비지 않습니다. 어머니, 소스 한 번만 더 만들어주세요. 수덕이가 바쁜 와중에 부르면 나는 얼른 달려갑니다. 미경이는 홀을 혼자서도 잘 감당해내고 수덕이는 주방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지연이는 가게 한켠에서 숙제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달려가 인사를 합니다. 손님들은 귀여운 지연이의 모습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바닷가로 산책을 갑니다. 이제는 그 바다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남편이 잠든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요. 수덕이는 이제 정말 장사의 달인이 됐어요. 가끔은 수덕이가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말을 걸어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기억나는 대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지금 너가 그렇듯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수덕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중에 지연이가 크면 할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식구들이 다 잠든 밤이면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당 준비를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피곤할 때면 지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수덕이와 미경이는 이제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어요. 예비 손주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식구가 늘어날 생각을 하니 행복합니다. 지연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 곁으로 와서 안깁니다. 아마도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처음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런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이제는 매일이 감사한 날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지켜봐. 잘 살게.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삼척 앞바다에서 남편 지갑을 잃어버린 덕분에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해주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20대 후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영과 사랑에 빠졌어요. 지영은 민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죠. 지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그녀와의 시간은 민수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민수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안겨줬어요. 지영은 민수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준비했고, 민수는 출근길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 창가에 선 지영의 모습은 민수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보여주는 듯했죠. 결혼 후 2년쯤 지나 지영은 민수에게 딸을 선물했어요. 작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고 지영은 환히 웃었고, 민수는 그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은. 지영의 은혜라는 뜻을 담아 민수가 직접 지었어요. 그 이름처럼 지은은 민수의 삶에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곧장 달려가 품에 안아줬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어요. 우리 지은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민수는 지영과 지은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 어린아이답게 흙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을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은 그런 민수와 지은을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그 미소에 늘 반했어요. 그런데 지은이 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지영은 마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이었기에 민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경찰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큰일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영은 길을 건너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였고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나 몇 시간 후 의사는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지영 없이 살아갈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동안 민수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밤마다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3살밖에 되지 않은 지은의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지은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민수는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는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남긴 지은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지은이를 꼭 잘 키울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민수의 삶은 슬픔 속에서도 딸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하루는 지은을 위해 존재했고 그 사랑은 민수의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그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딸 지은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들어 있는 지은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 공주님,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나야지. 민수가 부드럽게 딸의 이름을 부르면 지은은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빠, 조금만 더 잘래요. 하지만 민수가 밥 먹으면 아빠가 지은이 좋아하는 인형 사줄 텐데. 라고 말하면 지은은 곧바로 벌떡 일어나 환히 웃었습니다. 진짜요? 아빠 최고예요. 지은이 4살이 되던 겨울, 민수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이 아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어? 양갈래로 묶을까? 아니면 리본으로 장식할까?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고민하다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빠, 리본 묶어주세요. 친구들이 제일 예쁘대요. 민수는 딸의 작은 머리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으며 묶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머리가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민수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연습했죠. 지은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가 해주니까 더 예뻐요. 진짜예요. 그 한마디는 민수의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민수에게는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늘 그녀가 완벽한 아침을 준비했지만 민수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아빠가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빠가 달걀을 휘젓고 프라이팬에 붓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멋져요. 요리사 같아요. 민수는 계란말이를 뒤집으려다 조금 태웠지만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계란말이 중에 최고예요. 민수는 딸의 칭찬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잘 먹으니 아빠가 요리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 작은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오후, 민수는 지은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둘러 길을 걷는 와중에 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아빠 저기 봐요. 웅덩이.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물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웅덩이는 빗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은은 발을 들썩이며 말했어요. 저기 뛰어도 돼요? 한 번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옷이 젖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 옷을 다시 갈아입히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한 번만이다. 옷 다 젖으면 큰일 나니까 조심히 뛰어야 해. 지은은 아빠의 허락에 활짝 웃으며 장화를 신은 발로 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빗물을 튀길 때마다 지은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물이 막 튀어요. 지은은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순수한 기쁨을 만끽했어요. 민수는 딸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도 딸의 웃음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도 와요. 같이 뛰어요. 지은이 손을 내밀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웅덩이로 향했어요. 둘은 장화를 신은 채 웅덩이를 뛰어넘고 빗물을 튀기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비 오면 같이 웅덩이 뛰어도 돼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차 한잔하자. 지은은 아빠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 아빠랑 웅덩이 뛰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에 작은 웅덩이 놀이는 민수와 지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웃음 속에서, 지은은 아빠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민수는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방에서 쪼르르 달려나와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탔어요. 아빠, 오늘은 동화책 읽어주세요. 지은의 요청에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좋아. 우리 지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골라볼까? 민수는 서랍을 열어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요. 공주님이 나오는 이야기요. 민수는 딸을 무릎 위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좋아. 공주님 이야기 시작한다. 우리 지은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해. 지은은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은 손을 꼭 쥐며 어떻게 아빠, 공주님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고 왕자가 용감하게 공주님을 구할 때는 환하게 웃으며 왕자가 정말 멋져요. 공주님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읽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은 아빠의 목소리에 이끌려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주님과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대. 민수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돌리자 지은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민수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깊이 잠든 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지은이는 아빠의 작은 공주님이야. 너가 있어서 아빠는 매일 행복하단다. 민수는 딸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지은아, 너가 웃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그 말은 잠든 딸에게 전하는 민수의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작스럽게 지은이 열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딸이 갑자기 힘없이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기 때문이었죠. 지은아, 어디가 아프니? 민수는 잠도 잊은 채 딸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딸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춥고 뜨거운 것 같아요. 지은의 힘없는 목소리는 민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곧 나아지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민수는 곧바로 약상자로 달려가 해열제를 찾아 딸에게 먹였어요. 그는 약을 먹인 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은 추운 듯 몸을 웅크리며 힘없이 속삭였어요. 아빠, 너무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이 떨지 않도록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면서도 열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민수는 한순간도 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봐 그는 계속해서 물수건을 적셔 교체했어요.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잡았을 때 작은 손이 민수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 금방 나을 거야.
민수는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지은의 상태를 지켜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괴로워할 때마다 민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의 속삭임은 딸을 달래는 동시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지은의 이마를 다시 만져보았어요.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딸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정말 잘 버텨줬어. 지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아빠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민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지은이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조금만 더 자자.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그날 아침, 지은은 밝은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다 나았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본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시 웃으니까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지은은 아빠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돌봐줘서 그래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의 한마디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웃음과 건강한 모습은 민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 그는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 5살 생일을 맞던 날, 민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요리 초보였던 민수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딸의 생일을 위해 그는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민수는 주방에서 레시피를 펼쳐놓고 서툰 손으로 반죽을 시작했어요. 케이크 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모양이 삐뚤어지고 크림을 바를 때는 여기저기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케이크 위에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와 작은 초를 꽂으며 완성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조금 못생겼어도 맛은 최고일 거다. 지은은 케이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가 만든 거니까 너무 맛있을 거예요. 지은이 한 조각을 맛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생일 케이크예요. 그날의 케이크는 민수와 지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지은이 8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의 하루는 훨씬 더 분주해졌어요. 아침마다 지은의 책가방을 점검하고 숙제를 확인하며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민수의 일상이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 준비물은 다 챙겼니? 선생님께 혼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민수는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은은 그런 아빠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딸이 학교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잘한다는 건 아빠도 알지. 그래도 아빠가 확인하면 더 안심되잖아. 이렇게 매일 아침 지은을 학교에 보내는 일부터 저녁에는 숙제를 확인하고 칭찬해주는 것까지 민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민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하던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지은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특히 학부모 상담날은 민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아빠가 이야기하셔야 한대요. 지은은 설레는 표정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고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학교로 향했어요. 상담실로 들어서자 지은의 담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라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선생님의 칭찬에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은이가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끔씩 지은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선생님. 제가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지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빠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시잖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가슴은 아릿했지만 동시에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희 곁에 늘 있을게.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가 다 들어줄게. 지은은 아빠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제가 엄마 생각날 때마다 아빠한테 꼭 말할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웃게 해줘야겠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딸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민수의 다짐은 딸의 아련한 그리움을 채워줄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날 강원도의 겨울 축제를 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지은과 함께 이 축제를 계획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 만드는 추억은 민수에게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아빠, 이번엔 진짜 눈으로 만든 집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은이 반짝이는 눈으로 묻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랑 꼭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눈이 쌓인 산과 나무는 마치 동화 속 배경 같았죠. 지은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빠, 여기가 진짜 천국 같아요. 민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 그날은 민수에게도 지은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축제장은 생각보다도 더 화려하고 북적였어요. 눈으로 만든 거대한 성, 얼음으로 조각된 동물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까지 지은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아빠, 저거 봐요. 진짜 눈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얼음 미끄럼틀 위에서 깔깔거리며 웃었고 민수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축제장 안에 마련된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빠,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지은이 뜨거운 어묵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에 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즐거움이 평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행복했던 그날의 오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지은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화장실 근처의 작은 벤치에 딸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지은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지은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민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민수는 곧바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엔 혹시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지은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장난치는 거야? 빨리 나와! 민수는 초조한 마음에 점점 더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축제장의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혹시 작은 아이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축제장의 중앙에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아, 제발 대답해줘.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커졌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파란 외투를 입은 8살 여자아이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은 축제장 전체를 수색했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축제장 주변을 계속 헤맸습니다. 어디선가 딸이 아빠라고 부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민수는 길가에 주저앉아 끝없는 자책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에서 딸을 잃었던 그날 이후 김민수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은이 사라진 첫날부터 민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의 머릿속엔 온통 딸의 얼굴과 목소리뿐이었어요. 지은을 찾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축제장 주변은 물론 인근 마을과 도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수는 경찰과 함께 CCTV를 뒤졌고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쓴 8살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고개를 젓는 동작뿐이었어요. 민수는 방송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에 딸의 사연을 올렸고 텔레비전에 나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야. 너가 어디 있든지 꼭 찾을 거야. 제발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방송을 본 시청자 중 몇몇이 제보를 해줬지만 대부분은 헛된 희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매번 실망감을 마주할 때마다 민수는 더욱 지쳐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새로운 단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지은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전단지를 붙였던 장소, 만났던 사람들, 경찰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제보 전화들. 그는 자신이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이를 찾을 수 없는 걸까? 그는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날 딸을 혼자 두었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이룰 수 없게 했습니다. 밤이면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혼자 울었고 딸을 부르며 흐느꼈어요. 민수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의지로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실종이 민수의 삶에 남긴 흔적은 너무도 깊어서 그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의 겨울 축제 소식을 들을 때면 그의 가슴은 더욱 아려왔어요. 그는 겨울이 올 때마다 딸과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얼음 미끄럼틀을 타던 모습, 눈사람을 만들며 자랑하던 표정,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맛있게 먹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어요. 민수의 집 한편에는 지은의 물건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 지은이 쓰던 작은 가방,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인형. 그 물건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딸과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혹시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지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만이 민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희망조차도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지은이는 나 용서할까? 그 질문들은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지은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그는 지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딸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점점 지치고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 있었죠. 그렇게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길었던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은을 잃어버린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민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장소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그는 그날의 기억과 씨름해야 했어요. 눈 덮인 풍경, 축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강원도에서 다시 겨울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축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눈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과 얼음 미끄럼틀, 가족들이 함께 썰매를 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지은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가득 내린 겨울이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장이었습니다. 민수는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마음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지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이미 오랫동안 포기했지만 그곳은 지은과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한 번쯤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민수는 준비를 마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겨울 축제는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축제장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으로 만든 조각상들,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포장마차의 따뜻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긴 여전히 그대로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축제장을 거닐던 민수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음악은 맑고 따뜻했으며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야외 무대가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여성이 서서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민수의 아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노래를 부르려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이 맞지? 지은아. 내 방은 고요하니 멈춰진 시간 속에 창밖엔 바람 소리뿐 텅 빈 마음 가득 차네. 숨결마저 막혀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버지의 검은 꽃소리 내 맘을 어루만지네. 지은아, 살아있었구나. 지은아, 어디에 있었던 거니?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아버지 긍휼 속에서 내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갈 곳을 잃은 이 맘을 그 선율로 감싸주소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이 몸을 노래로 건져주소서. 어둠 속에 비추던 등불 이젠 힘이 아니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허공에 메아리 되어 흩어지네. 멀어지네. 아버지의 줄 위에서 가락하나 울려 퍼지면 내 맘은 다시 숨을 쉬네.
노래를 부르던 지은은 갑작스러운 민수의 행동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민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은과 민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요. 민수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너가 맞니? 정말 지은이니? 그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예요. 지은이에요. 그 순간 민수는 30년의 세월이 모두 허물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민수가 기억하던 8살 때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지은 역시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지은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죠. 아빠,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와 지은은 축제장 한쪽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딸을 똑바로 마주보고 싶어 얼굴을 가까이 하고 말했어요. 지은아,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너가 거기 없었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그동안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그냥 안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멀리 갔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길을 잃게 됐어요. 그 후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 널 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아빠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지은은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땐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곧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창문 앞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아빠를 기다리지 말라는 보육원 선생님의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빠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수는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상상도 못했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아빠를 잃어버린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이 있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혹시라도 내가 널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 제가 노래를 부르면 혹시 아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니? 어릴 적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 지은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기억 안 나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거요. 그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땐 너가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빠가 검은고를 타던 소리가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보육원에서도 밤마다 아빠가 검은고 연주를 들려주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던 날들,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니. 그 후로는 내가 검은고를 한 번도 치지 않았어.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다시 검은고를 잡을 수 없었거든. 지은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때 검은고를 연주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아빠의 연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민수는 딸이 보육원에서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고, 지은은 아버지가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은아, 내가 너 곁에 있었더라면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하면 돼요. 민수는 딸의 긍정적인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말자.
너가 아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니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검은고를 다시 연주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검은고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은 강원도의 축제장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축제장의 풍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녀의 손을 느끼며 오랜 세월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축제장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에게 있어 그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의 집은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위와 손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지은의 남편은 정중히 인사하며 민수를 반겼습니다. 손자 준이는 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에 신기한 듯 민수의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에요. 민수는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준이야. 만나서 반갑다. 민수는 지은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준이와 서진의 따뜻한 환영에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준이는 민수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민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의 재능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우리 준이는 정말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민수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요즘은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배려에 감사해했어요. 지은아, 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구나. 민수는 지은과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지은은 보육원 시절의 일,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준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아빠, 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해서 준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준이가 태어나고 몇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밤마다 울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도 준이가 처음 웃어준 날 그 모든 게 다 잊히더라고요.
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빠. 준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다는 거였어요. 준이를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또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빠가 준이처럼 어린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하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둘이서 함께 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혼자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준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준이가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준이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던 시기였죠. 그때 제가 준이에게 말했거든요. 준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신 분이셔. 언젠가 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빠가 준이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힘을 내며 살아왔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지은은 아버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기억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자랑스러운 건 바로 너야, 지은아.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은은 특별한 날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어요. 지은은 그곳에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어요. 민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동안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검은고 연주를 준비했어요. 무대 위에서 그녀는 검은고를 타며 어머니가 불렀던 옛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객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30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지은아, 이렇게 멋진 딸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지은은 무대가 끝난 뒤 아버지에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 노래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불렀어요. 앞으로도 아빠를 위해 많이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들려주는 이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야. 민수는 지은과 함께 살아가며 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준이와 함께 보내는 나날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어요. 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자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같이 연 날리러 가요. 준이의 말에 민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지은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수에게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과 손자 그리고 지은의 남편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민수는 마침내 오래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지은아, 너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지내자. 민수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꿈꾸던 행복이구나.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듯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멜로디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